네, 1992년 8월 24일 냉전 종식 후 중국과 외교 관계를 우리가 처음 수립을 했습니다. 그 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한중 외교 30년을 맞이하는데요. 최근 사드 또 반도체 치포 동맹을 둘러싼 우리의 선택 그리고 대중 무역 수지 적자 등 한중 관계 복잡한 퍼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한중 관계 해법 무엇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외교장관 박진 장관이랑 이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중국 칭다오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3불 1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네. 원래 3불까지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드 추가 안 된다.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들어가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 동맹 안 된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사드 운용 제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네네. 이게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배경이 뭡니까? 그렇죠. 하필 요 대목에 왜 저거를 다시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걸 다시 들고 나왔을까? 원래 그 한중 간의 사드 이후에 내려진 소위 경제보복 조치 예. 그리고 한한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한중 관계가 경색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물꼬를 전혀 이제 못 트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그 전에 선거 과정에서 한국이 소위 한미동맹 강화, 전략동맹 강화 이런 얘기들을 더 강조하고 나오면서 중국이 볼 때는 이 한국이 더 이상 미국으로 경사되는 거를 확실하게 대못질을 해야겠다, 아하. 막아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좀 절박함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IPEF라든가 예. 이 G4 이 문제를 더 중국이 크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건 다자간 협의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아하. 근데 사드는 이미 2016년 이후에 실체가 있고 결정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8월 말부터 정상화하겠다 가동을 포대를 환경평가 정상화하겠다. 마치고 예.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한중 관계에서의 그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주도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겠다는 시도가 있는 거고 예.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일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전에 그 삼불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2017년 10월 31일입니다. 네. 그때 한중이 사드 합의를 했어요. 근데 합의문이 없습니다. 각자가 외교부 홈페이지에 각자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합이라는 말을 쓴 건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뭐 중국 인민일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황구시보가 이제 정책을 좀 선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황구시보가 일한도 해야 된다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겁니다. 일한이라는 건 뭐냐면 사드는 방어형 무기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뭘 쏘면 그거를 요격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사일을 북한에다만 대놓으라는 거죠. 이걸 이쪽으로 돌리면 베이징, 상하이가 다 들어오니까 예. 그게 바로 탐측 범위 제한입니다. 그게 사드 운영 제한인데 네. 그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군부에서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도 않았는데 삼불 정책에 플러스해서 일한까지 들고 나왔으니까 이걸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대미경사 저지 뭐 이런 관점에서 끌고 가겠다. 이런 그 중국의 의지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교수님 같습니다. 그 일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데 그 주한미군 기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들의 영토인 거 아닙니까? 뭐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한국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지 않나요? 그게 이제 중국이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자신들도 압니다. 이건 미군 기지에 물론 왜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소파 협정, 주둔군 지휘 협정도 있고 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입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미군이 운영하는 미군의 무기란 말이죠. 그건 한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억진 거죠. 중국의 주장이. 예, 중국의 주장이. 그래서 우리를 압박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 우리한테 숨 쉴 공간을
달라고 미국한테 얘기하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이게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거다. 그래서 사실 중국도 약간 변화가 있었어요. 계속 우리한테 얘기하니까 그걸 우리한테 자꾸 얘기하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우리 당국도 미국이랑 직접 얘기해라. 니네가 미국이랑 풀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걸 가운데 낀 한국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는 아무 결과도 안 나온다. 왜? 당초에 2014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이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미국 시민권자 30만 명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해야겠다. 이래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국민을 방어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그거를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한국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치했다라고 하니까 북핵 문제는 1990년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와서 무슨 북핵 때문에 그거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말로 한국이 미국이 짠 아시아판 나토 거기에 정점을 찍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송두리째 막아보려고 한 거고 또 하나는 문재인 당시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사드 문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계속 줬죠. 그런데 막상 되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실망감을 표현하고 중국이 압박을 우리한테 가했던 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바로 입장을 발표했죠. 사드 결코 협의 대상 아니다. 네네. 우리 8월 말 예정대로 기지 정상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네. 그럼 우리 정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은 제대로의 사인을 준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정부의 약속을 새 정부는 또 지켜야 된다. 그건 너희의 역사적 책임이다. 이런 그건 정말 전형적인 내정 간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예. 정책이 변할 수 있죠. 다만 안보와 이런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큰 줄기는 분명히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글쎄 뭐 박진 장관 가셔가지고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유화적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죠. 군사 안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우리 전략적 이익에 맞게 판단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도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드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한중 양국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더 쉽게 얘기하면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본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규범 위반입니다. NPT에서도 탈퇴했고 핵을 갖고 있는 국가가 IAEA 사찰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 반칙한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조선과 미국 간의 핵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을 해서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북한을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중국이 가해자가 예. 피해자가 된 거죠. 그럼 중국이 그런 관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사실 한국하고 대화하기가 매우 어렵죠.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 문제는 도외시하고 그 이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큰 줄기로서 군사 안보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은 이렇다라고 한 거는 저는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드 재도입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네네. 다른 사드 포대를 도입하겠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군이 들여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주고 네네. 우리가 사오겠다. 1조 6천억. 그거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그 북핵 위협이 굉장히 계속 고도화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실 사드라는 거는 저쪽에서 쏴야 유용해. 뭔가 유용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중국이 저렇게 소위 중국은 사드 배치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드를 수리하고 개량하고 뭐 새로운 장비가 오면 갈아 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그리고 또 지금 뭐 엊그저께도 담대한 구상 얘기를 했고 예. 이걸 하는 거니까 그걸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미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갈등을 더 키울 필요는 없다. 더 추가 도입할 저는 필요 그렇게 없다. 예.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산불 이란 정책을 중국에 선시했다. 진상은 뭡니까? 선시가 또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 선서 뭐 이런 예. 거랑 비슷해가지고 예. 김기현 원래 이제 처음에는 예. 중국 외교부에서 선서라고 발표를 네네. 했다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선서는 서약한 거고 네. 그거보다 수준을 낮춰서 선시로 말을 바꿔 넣는 것 네네. 보니까 중국도 약간 좀 본인들이 심하게 나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외교부 옛날에 그 강경화 장관 이런 분들이 관련돼서 계속 부인해오는 정책을 맞습니다. 일관되게 네네. 취해왔는데 사실은 뭘까요? 그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시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혹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건데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하면 중국은 이 중국의 전략이죠. 이렇게 해서 던져보고 더 나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조금 더 자기네 걸 더 나가고 이러는데 아하. 이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국민 감정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고 사실은 사드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중국을 아주 중국에 대한 그 비호감 아하. 이게 엄청납니다. 제가 학교에 반중정서. 있잖아요. 그냥 반중정서. 싫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경화 장관도 그 당시에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 영문판에 보면 우리가 중국의 산불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테이크 노트 했다고 나옵니다. 영문에. 그건 뭐냐면 그런 사실이 있던 걸 우리가 유의했다. 그런데 중국은 자기네 거기에 보면 유의가 아니고 어그리먼트를 했다고 쓰거든요. 똑같은 문장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렇게 알아듣고 가서 자기네가 한 거죠.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하고 해석이 있네요. 다른데 우리가 그거를 해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2017년 10월 31일에 사드 합의를 하고 그해 12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뭐 혼밥 그 얘기가 나왔던 중국 방문을 했고 그 왜 했겠습니까? 그 2018년 1월에 평창 올림픽을 북한의 위협 없이 잘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이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언지를 주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게 문서라든지 조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남은 게 없고 지금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지난 정부가 부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라고 예.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렇군요. 거고 평행선을 달린다고 봐야죠. 네. 그 최근 이제 낸시 펠로시가 대만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중국은 굉장히 긴장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더더욱 더 중국이 사드 문제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히려 이제 펠로시의 이 행동이 울고 싶었던 중국의 뺨을 때려줬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그 시진핑이라는 지금 이제 중국의 지도자가 10월 말 11월 초에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삼선을 합니다. 그런데 삼선을 이제 완전 집권을 하느냐 아니면 뭐 타협에 의해서 하느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진핑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0월에 그 18차 당대에서 중국의 지도자가 됐고 그러고서 국가주석이 된 거예요. 예. 당은 이제 우리가 총석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바로 내세웠던 게 중국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 보면 중국몽의 완성이 어디에 있냐면 대만과의 통일 대업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건국했고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을 중국을 발전시켰고 그럼 자기는 그레이트 차이나의 방점을 찍겠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만을 미국이 트럼프 말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펠로시 하원 의장도 가고 며칠 전에도 5명 또 상하원 의원이 또 방문해서 또 蔡 의원을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볼 때는 이거는 말로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이거는 연합성명을 3개를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동의라는 게. 그걸 위반한 거 아니냐. 왜 우리를 속이느냐. 그리고 시진핑 바이든 회담할 때마다 우리는 냉전을 추구하지도 않고 중국을 압박하지도 않을 거고 민주동맹 뭐 이런 거에서 대만에 대해서 독립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하나의 중국 정책이다라고 말로는 하는데 지금 요새 하는 걸 보니까 아니다. 대만 독립을 고취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이 옛날의 중국이 아니잖아요. 군사력도 생겼고 예. 힘도 세졌고 그러니까 그 예전하고 다른 차원의 군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섬을 넘어가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대만이 국가로 인정을 못 받지만 전 세계적으로 14개 나라만 국가로 인정을 해요. 못 받지만 중국과 대만 간에도 그 영해에 대한 관점은 있거든요. 12해리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에 포격한 거 보시면 10해리 안에 미사일을 떨어뜨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었다 그렇죠. 볼 수 뭐 있는 그런 거네요. 거를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만 해협이 135km밖에 안 되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면 한 70km 되잖아요. 안 되니까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한 70몇 킬로의 중간선을 거놨어요. 여기는 서로 영해처럼 넘어가지 말자. 근데 채집 드나들듯이 이번 걸 기화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대만 압박의 그 기준점 이걸 확 올린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면에서 울고 싶었는데 뺨을 때려줬다. 더 세게 대만을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만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고 그거를 통해서 또 시진핑은 삼선의 어떤 영향 그러니까 뭐 내가 중국을 이끄는 지도자고 위대한 중국을 건설하고 대미 항전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미국에 밀리지 않는 중국을 건설하는데 적임자가 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든 거 아니냐. 장기집권 포석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10년 더 하는 게 2023년 정해지고 나서 한 2027년에 또 이제 종신집권까지도 구도를 네, 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만과의 그러니까 무력을 포함한 통일에 대한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거기다 하나만 좀 포함해서 여쭤보면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대만 해역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주한미군에서 U2 이런 거를 정찰기를 또 대만 상공까지 가져가서 날렸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네네네네. 실제로 거의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동북아 지역에 수호를 하겠다라는 주한미군의 움직임 이런 거는 그럼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딱 매여서 하필이면 딱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이 그 네네. 굉장히 긴장이 높아진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양안 간의 충돌이라는 거는 당연히 중국의 침공으로 시작이 되겠죠. 대만이 먼저 공격할 리는 없고. 그러면은 미국은 1979년 4월에 의회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아하. 그리고 82년에는 6개 항 보장이라는 거를 또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대만은? 이게 비밀 문서였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만에 유사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양안의 충돌은 중미 간의 충돌을 부를 수 있고 중미 간의 충돌을 부른다면 한미동맹.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주일 미군과 주한 미군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거기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런 거죠. 그럼 북한이 미군의 공백을 이용해서 오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안 관계가 우리랑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전체 동북아에 상당한 군사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거를 막아야 되고 그 막는 거에 방패 역할을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만은 국가도 아닌데 전략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너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고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경제 이 소위 TSMC 의 반도체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으로서는 확 때려서 저거 대만을 복속시켰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대만을 카드로 쓰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저걸 한 번에 대만을 점령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봐서도 아시고 예. 물론 파괴는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점령하는 게 대만 해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대만은 우선 무기가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요. 세계 8번째 순항미사일 자체 개발국입니다. 물론 미국이 줬죠. 다시 말해서 베이징, 상하이가 전부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있고 엊그저께는 삼엽댐 폭파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삼엽댐이 터지면 1억 명이 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그러니까 예. 중국이 이길 수 없다는 거, 대만이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냥 죽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 우리가 고슴도치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게 벌어지기는 어려운데 다만 중국은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교수님 이제 그 방금 이제 반도체 포함해서 TSMC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칩4 동맹, 그 미국하고 대만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 중국에 기대 있고 중국한테 휘둘리는 세계가 싫은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힘이 커지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도체 생태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라는 거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부품,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 능력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요. 한국이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돼서 한국이 어떤 기술 지원이나 부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본이 지금 또 근데 현재는 제재 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뭉쳐서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 이 큰 틀을 가지고 미국은 다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업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 기술을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그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야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를 이 반도체 부분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대만의 가장 큰 반도체 TSMC는 이제 세계 1위 업체인데 가장 큰 경쟁사는 삼성 아닙니까? 네네. 근데 민간 기업끼리 경쟁은 서로 군사 기밀 인력 유출도 안 되려고 막으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갑자기 칩4 동맹이잖아요. 동맹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기업 민간 논리상에서 그러한 국가 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동맹 논리가 가능합니까? 그 동맹이란 말은 이제 언론이 붙인 미국도 건가요? 안 쓰고요. 아, 그런가요? 한국도 안 씁니다. 우리도 반도체 공급망 협의. 공급망 이렇게 협의 이제 정도? 이름을 바꿨고요. 그 동맹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이 반도체 협의가 우리가 예비회담에 9월부터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예비회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반도체 기술을 어떻게 진보시킬 것인가,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만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아직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닌데 미국은 그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을 거예요. 중국도 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생산과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예.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국이죠. 그 아직 소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를 가지고 규범을 짜는 거고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에 유리한 게 있을까라고 자기들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따지면 시장을 선택할 거냐 기술을 선택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 기업 얘기하셨잖아요. 미국이 지금 칩4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미국이야말로 자유시장 경제 국가인데 그렇죠.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다만 네. 규범을 만들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한테 자꾸 도전을 하니까 거기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제품, 부품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라라고 규범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 국가인데 삼성과 SK가 지금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하라 하지 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규범을 정하는 거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10나노 이하의 7나노, 5나노 중국도 20나노, 14나노 이런 범용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건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그거는 놔두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막으면 그 디커플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 오는 거는 우리랑 같이 가자라는 건데 예. 중국은 지금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거 필요한 거를 탁 목줄을 재고 있으니까 우리도 끼어달라. 근데 그거는 이거 하고 나서 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럽에도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네. 그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만드는 회사. 그거 뭐 그 전 그게 딱 세계 하나 점유율이 차라고 점유율이 하죠. 그뭐 90몇 %에 달하는데 이런 데가 미국하고 협력하면 그 노광 장비를 우리가 받아서 쓸 수가 없거든요. 뭐 핑계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죠. 지금 못 만들었다 이러면 그러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건 무슨 타협과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중국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가 우리를 이용해서 그 예비회의나 이런 협의에서 너희의 의견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라. 미국, 치포 협의체. 일본, 대만은 너희하고 다 적대적이지 않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호적이지 않냐. 그래서 니네가 안정적으로 우리 제품을 공급받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반도체 40% 갖다 쓴단 말이죠. 중국이. 예, 그거 없으면 중국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그 규범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도 굉장히 눈을 부릅뜨고 당연히 그렇죠. 국익을 예. 지키는 차원에서 잘 근데 이제 참여해야겠네요.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중국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드는 듯한 발언이 관료들 사이에서 자꾸 나오거든요. 뭐 네네. 중국 경제를 꼬라박는 수준이라느냐, 아니 뭐 중국과의 경제적 이거 뭐 좀 이제 해체해야 된다. 당장 4분의 1 거래를 중국, 홍콩이랑 하고 있고 거기서 흑자를 다 보고 있는데. 굳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각을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이미 중요한 대상이라는 거는 한중 양국이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중국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확대하는 거는 좀 아주 뭐라고 표현드릴까요? 적절치 못하다. 양자간에 좋지 않다. 표현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25%인데 일본도 22.6%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대만을 제재하면서 이번에 그 군사훈련하면서 뭐 식료품 이런 건 다 제재했는데 대만과 중국이 반도체 교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호주랑 싸운 거 기억하시죠? 작년에 석탄. 호주의 대중 경제 의존도는 40.6%입니다. 그런데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대안 없는 디커플링 이거는 뭐 시장 다변화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저는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 우리가 기술 우위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30%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30% 가도. 그럼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자극적으로 했을까요?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이게 요번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전략 동맹도 사실은 작년에 문재인 바이든 회담에서 했던 얘기 올해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더 가면 자기네가 피곤하다라는 거죠. 중국이. 네, 중국이. 그러니까 더 이상 경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중간제적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은 뭐냐 하면 다 해봤죠. 그래서 북한과의 직접 소통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고 북한 핵미사일이 전 세계를 겨냥하는 문제가 됐고 놀라웠게도 조선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중국이 이렇게 떠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남한도 핵공격의 대상이라고 김여정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일 동맹인 미국을 통해서 안보를 튼튼히 다지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말로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군사력이라는 게 뭐 지금 바쁜데 군사력에 왜 투자하냐 그게 아니고 첨단 방어적인 얼마든지 북한의 공격을 초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우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어쨌든 중국의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고 감내해 나가야죠. 예를 들어서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하면 되죠. 안 된단 말이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거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 그 체제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미일 동맹이 묶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군사적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미일 동맹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미도 동맹이고 미일도 동맹인데 한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 협력 구조고 중국은 그게 한미일 삼각 동맹화 될까봐 군사 동맹화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일이 동맹을 군사적으로 맺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도 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하듯이 중국을 모르는 척하고 한미일로 확 올인하는 그런 행태는 어떤 정부가 와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중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우려하듯이 안 가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미일 동맹은 중국을 직접 견제할지 모르지만 한미 동맹은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걸 중국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한미 동맹이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하면 우리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의 핵보유고 북한의 공격성이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면 중국이? 우리가 조금 자주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중국에 대해서. 예, 그건 중국이 판단해야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가 일종의 뭐 새로운 냉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과거의 냉전과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 일극 체계가 아니라 다극 체계를 노리는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실상 준동맹과 같은 걸로 그렇습니다. 가면서 좀 새로운 양상이 벌어졌는데 나토 있지 않습니까? 나토가 지금 좀 확장이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우리 네. 대통령이 지금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걸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말씀 그거는- 듣고 마무리할게요.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죠. 그 원래 나토는 소련, 옛소련, 러시아를 견제하는 건데 이 나토에 한국, 일본, 호주 이런 데를 참여시킨 것은 러시아를 견제하던 나토 전선을 중국 견제로까지 연장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유럽과 연합해서 견제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 작전을 짜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결국 있습니다. 정부의 아주 중요한 판단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에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편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